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 효령면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위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한 명이 숨지고 효령면에 있는 남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택 20채와 농경지 187헥타르, 축사 5곳이 침수됐는데요. 주민과 군인, 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선 가운데 대구시 공무원들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지 한 달 반 만에 큰 재난을 겪게 됐는데요. 편입 후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서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군위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불볕더위가 예상돼 온열 질환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동 32도, 의성 33도 등 당분간 낮에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평년보다 높겠고요. 안동과 영주, 예천, 의성엔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탈수를 예방하고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각국 대원 4만여 명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대표단들은 일정을 추가해서 지역 곳곳에서 관광과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안동에도 체코 82명, 루마니아 20명, 우루과이 33명 등 3개 나라에서 대원 135명이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안동에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 유산을 탐방했고요. 하회 별신고 탈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직접 탈춤을 배웠습니다. 딱지치기도 해보고 제기차기도 배우면서 전통 문화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세계 가면과 탈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하회 세계 탈박물관도 관람했고 탈춤판을 인형으로 재현해 전시한 것도 잼버리 청소년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안동의 전통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어제 저녁 월용교 투어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원들은 조금 전 서울로 이동했고요. 안동시는 청소년들이 더위와 태풍에 힘들었는데 안동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국 후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 오늘도 3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 대비 잘해주시고요. 광복절인 내일도 무덥겠고 이번 주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폐영식을 끝으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1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경주시도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잼버리 대원들을 맡고 있습니다. 독일 등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주 골굴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는데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석굴사원인 골굴사는 템플스테이로 외국인들에게 유명한 사찰입니다. 274명의 독일 스카우트 대원과 13명의 포르투갈 대원들이 오는 19일까지 골굴사와 불국사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데요. 선무도와 공연을 감상하고 명상 참선에 이어 스님과의 차담, 사찰 음식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광 안내지도와 책자 등을 나눠주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잼버리 대원들이 지역에서 머무르는 마지막 날까지 한국과 경주에 대한 좋은 추억과 경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1도 낮은 28.8도, 습도는 75%입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강풍예비특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15일 새벽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해상의 물결도 거세지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현재 북서에서 북풍에 초속 8에서 12m의 바람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파고는 점차 높아지면서 내일은 초속 9에서 16m의 강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또한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릉도의 여객선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여객선 운항 여부를 운항 하루 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동 알림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도서 주민들의 일상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릉 주민들은 그동안 울릉 알림이를 통해 여객선 정보와 기상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 3일부터 전국 54개 주요 항로를 대상으로 여객선 운항 여부를 하루 전날 알려주는 내일의 여객선 운항 예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내일의 여객선 운항 예보 서비스는 공단 운항관리자가 날씨와 바다 정보,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 선박 정비 일정 등의 운항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다음날 운항 여부를 예보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울릉알림이와 함께 내일의 여객선 운항 예보 서비스가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섬 여행객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인식 정립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요즘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주체 간의 믿음과 신뢰보다는 갈등이 또 불안이 이런 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인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재선에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학부모님들도 스스로 학교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학교를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요. 그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실 저도 겁니다. 이제 학부모니까요. 네. 예. 이게 가한 건강,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강. 그러니까요.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닥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최근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예,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올해 초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장학진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들 해서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다 행복한 대구 교육 캠페인을 만들어보자. 다 행복한. 예, 모두가 네. 학생, 학부모, 선생님도 행복한. 그러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3, 4월에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공모전을 했었는데요. 한 2,900명의 학생, 교직원 또 시민들이 응모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4편이 우선 우수작이 되어서 요 4편에 대해서 또 대시민 투표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거기에서 최종 결정된 슬로건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이게 우리 학교를 믿고 함께 같이 가자 이런 네. 뜻인데요. 이게 이제 슬로건이 만들어지고 지난달 7월 초에 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특수교육 학부모 700명이 넘는 분들이 네. 모두 한 곳에 모이셨어요. 오전 오후로.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님들이 현재 학교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스스로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선언문을요? 네. 아. 그래서 학부모 선언문을 만들어서 지난달 7월 21일 다 행복한 대구 교육 캠페인 선포와 대시민 협약서를 만들어서요. 네. 협약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협약식을 진행한 거죠. 그렇군요. 슬로건 공모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정된 슬로건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입니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방은정 아나운서님 보시면 네. 제가 오. 달고 나왔죠. 이 하얀색 배지. 네네. 이를 자세히 보면 두 명이 보이는데 어깨 동무한 느낌이 좀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학부모, 선생님 모두 교육 주체로서 함께 어깨 동무를 하듯이 동반적인 관계라는 것을 표현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엠블렘을 만들고 예, 그리고 자석 스티커도 만들고요. 예쁘네요. 네. 하얀색이. 네. 네. 그래서 하나씩 달고 한 번씩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믿어야 되고요. 네. 믿은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슬로건의 의미인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직접 선언문도 작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궁금합니다, 내용이요. 네.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제 몇 그룹으로 학부모님들 그룹을 했는데요. 그 타운홀 미팅의 퍼실리테이터도 학부모님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선언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시작하고 만들어서 결론을 냈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지지,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의 봉사활동까지 해서 총 10가지 내용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꽤 많네요. 10가지면요. 네. 선언문 좀 내용을 예. 네, 이 알려주세요. 10가지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다.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내 아이다. 내 아이만의가 아니네요. 그렇죠. 모든 아이. 네. 네. 두 번째는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하겠다. 네. 네,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겠다. 네. 아이들의 칭찬도 중요하고요. 지금 학부모 선언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 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의견이 다를 때는 존중의 언어로 소통하겠다. 존중이 네. 중요하네요. 네. 소통도 중요하고요. 네. 다섯 번째, 내 아이를 아는 만큼 선생님도 충분히 내 아이에 대해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우리 학부모들은 학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 봉사 활동에 함께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 네. 네. 일곱 번째,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선생님들께 칭찬과 감사의 전화 혹은 문자 보내기를 실천하겠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하는 문자 한 통이 띵 오면 네. 용기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잘 안 하고 있네요, 제가. 네. 반성하게 됩니다. 네. 여덟 번째,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문의 전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
학교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아하. 네. 일방적인 이제 문제 제기부터 먼저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되는지 이제 네, 먼저 상황을 물어보라는 파악하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얘기하는 내용을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번째, 평소 아이 앞에서는 학교와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삼가하겠다. 아유, 중요합니다. 네. 네. 부모님이 비난하면 아이도 그렇죠. 선생님께서 잘 따르기가 어렵겠죠. 그럼요. 마지막 10번째는요. 내 아이와 또래들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 금방 개입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학부모들이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네. 이 선언문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내 아이의 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음. 내한테 닥친 일이 되면 이제 많이 태도가 바뀌시는 그렇죠. 것. 네. 예. 자, 학교와 학부모 간의 공감과 지지 또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최초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문제의 크기는 아주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학교 폭력 심의를 해보면 좀 심각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는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소한 갈등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큰 다툼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나중에 되면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었는데 큰 고통으로 나중에 남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모든 아이도 나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공감해 주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캠페인 이제 선언문도 만들었고 아직 그 방학 중인 학교도 많거든요. 앞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이제 전면 개학이 되면 모든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선언문 서한을 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네. 지금도 학교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시면 이 선언문이 제일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열어봐야겠네요.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협약식 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33개 단체와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단체들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좀 펼쳐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잠깐 멈추세요라는 작은 이런 시민운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학교에 대해서 믿고 함께 하자는 이 슬로건이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8월 14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대구 중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히움에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기념일인데요.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는 위안부라는 단어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위안군 앞에도 일본군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가해자를 명시하고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본군이 위안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걸 강조하는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게 맞지. 안 했다고 저거 잘했다고 그거 하면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일본이 공식적 사죄하고 법정 배상도 있어야 안 됩니까? 거짓말만 하고 나온 일본이 좀 안타까워요. 나 피해자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일본서도 재판했고 하고 싶은 거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분명히 밝히자. 완전한 해결로 치유를 저 하늘에 할머니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수가 만세!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가도록 저는 바랍니다. 내가 14살에 했는데 그날 밤에 여자아이가 나한테 손짓을 이래 하더라고. 나오라고 끌려갔어요. 대련 가는 데서 대련 배가 막 쫙 있는데 그것으로 군인이 한 300명 타더라고. 가가지고 독행자에 이제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정권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 군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약을 갖다 줘가지고 내가 묵었는데 그 군인이 결국은 날 살려줬죠. 해서 이름이 뭐길래 이름 없다 하길래 이름은 제가 붙여줬어요. 도시고라고. 46년도에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하나 이제 오바를 입고 이래 보직을 쓰고 왔는데 날 보고 돌아서면서 도시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손짓하고 네 불러내는 게 내다. 내가 너한테 이 말 안 하고 죽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 말하고 죽으려고 물에 빠져 죽을란다. 아파서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나라를 되찾은 지 78년이 되는데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여 명인데 그중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생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도 90세가 훌쩍 넘었고요. 또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는 활동가들이 다음 세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희움 역사관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현재 전시도 열리고 있는데요. 희움 역사관 이채린 연구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시도 진행되고 있는데 제목이 오드 에드 디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오드라는 뜻은 이제 이상하다, 낯설다라는 뜻의 이제 영어인데요. 이제 에드는 더하다는 뜻, 그리고 디디는 달링 도터라고 해서 이제 사랑하는 딸, 우리 딸이라는 이제 뜻의 이제 영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제 할머니들의 낯설고 이상한 모습들에 대해서 자료나 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제 디디, 달링 도터, 우리와 똑같은 사람, 사랑받는 딸이고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이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김순학 할머니라고 해서 저희 할머니 중에서 이제 그 아파 작품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아 달라 하시면서 이제 전 재산의 이제 반을 저희한테 기탁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씨앗 기금으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알리고 이 문제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해 나간다는 이제 신념하에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1920년대에 세워진 석산가옥을 재건축을 했는데요. 1920년대 그 일제강점기의 어떤 아픈 역사를 이제 외면하거나 감추려는 게 아니라 좀 직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살았던 그 피해자분들의 이제 아픔을 이해하고 좀 더 밝은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전시를 통해서 할머니들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1층에서 2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할머니들의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요. 할머니들의 일상 속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있는 공간으로 이 부분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자그마한 지하 벙커에 할머니들이 들어야 했던 이 차가운 말들을 전시해서 할머니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공간도 인상 깊었고요. 또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만든 10분 길이의 애니메이션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나가다가 건물이 되게 신기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시관을 보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을 관점으로 VR 체험을 만들어 놓으신 게 신선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그 대구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우는 이런 단체가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부끄럽습니다만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시를 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되게 연세가 많고 또 건강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이제 전쟁 범죄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할머니들에게도 진정으로 빛을 되찾을 수 있는 날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서구 중리동의 정합관리소 건립 논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중리동의 정합관리소를 증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합관리소 증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시설 안전성을 문제 삼는 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장된 위험성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한국가스공사의 안일한 판단이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배경과 시민단체의 지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정합관리소가 뭐예요? 네, 정합관리소란 고압의 가스 압력을 낮춰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거요? 가스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인데요. 이 정합관리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서 열병합 발전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서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 1997년 준공 이후 20년 동안 달서구 성서 대곡지구 등 10만 9천 가구에 지역 난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문제는 이곳이 쓰는 원료가 벙커 CU였다는 점인데요. 벙커 CU는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에 비교하면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훨씬 많이 배출합니다. 먼지는 54배고요. 황산화물은 무려 1,5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18개 지역 난방공사 지사 중에서 20년 넘게 이 벙커 CU를 연료로 쓰는 곳이 대구와 청주뿐이어서 논란이 됐었죠? 네, 이게 그동안 지역 난방공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시시해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여기에 지역 난방 요금을 인상하겠다고까지 해서 지역 사용자를 아예 무시하고 우롱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2014년쯤에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 CU를 액화천연가스로 바꾸고 발전 용량도 6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 벙커 CU에서 LNG 액화천연가스로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바로 정합관리소입니다. 그러면은 정합관리소 가스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니까 LNG로 연료를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이 시설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달서구 갈산동의 한 공장 부지를 정합관리소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꽤 현실화가 된 건데요. 예.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사고 위험이 크고 시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정부지 인근에 상업지역과 공장 밀집 지역이 있어서 유사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예.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터라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카드가 기존에 있던 서구 중리 정합관리소를 증축 확장하는 방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중리동에는 정합관리소가 언제부터 왜 있었냐가 궁금한 그러네요. 대목인데요. 서구 중리 정합관리소는 지난 1995년부터 가동됐다고 합니다. 주로 대성에너지 등 도시가스 공급사에 가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정합관리소는 사회 기반 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네. 주민들이 마냥 반대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기존 시설이나 용량은 작으니까 열병합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곳을 더욱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95년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성서 열병합 발전소 준공보다 더 전이네요. 네, 2년 맞습니다. 정도 전인데 시설이 이제 작으니까 더 이제 증축하려는 거군요. 근데 서구 주민들은 달서구에 갈 시설이 서구에 왔다면 반발할 만한데요. 네, 가스공사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고가 날 여지가 있기에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올해 서구에 7,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 등 서구는 충분히 대구 시민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가스공사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반대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한국가스공사 앞에서도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중리정합관리소 증설반대 추진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정합관리소 증설과 가스관 매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0월 말쯤 서구 평리 뉴타운으로 입주하는 한 시민은 이사 예정인 아파트와 중리동 정합관리소까지 차로 5분 거리라면서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든 막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정합관리소가 서구에 증설한다고 해서 달서구 주민들의 걱정이 끝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 고압가스 배관 때문인데요. 서구 중리에서 성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이 둘을 이으려면 배관 매립이 필수적인데요. 지하 1.5m 깊이로 배관을 매립해서 서구 중리와 성서 열병합 발전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달서구를 지나는군요. 네, 그렇다면 배관이 서구 중리동에서 시작돼서 용산, 이곡, 월송동 등을 거쳐서 약 8km 정도의 도심 지역 지하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매립될 예정인 고압가스 배관은 800m 정도가 서구이고 나머지는 달서구 구간입니다. 이 달서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가스관을 매립한다고 하면 1995년 일어난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그렇죠. 떠올라서 불안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망자만 100명이 넘어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이 달서구 주변에는 많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대구 안전생활실천연합이 고압가스가 노출될 경우를 가정해서 배관 반경을 살펴보니 165m 안에서는 60초 안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282m 안에서도 9초 이상 노출 시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김중진 대구 안실련 공동대표는 가스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 압력보다 약 2000배 높은 압력의 고압가스 배관이 도심지를 지나가게 된다면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위험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황준규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는 고작 지하 1.5km 깊이에 매립하는 게 과연 지진 같은 재해에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주민들과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요? 가스 배관 자체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정합관리소 역시 가스를 전달하기만 하고 저장은 하지 않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도심지에 운영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면서 과거의 사건 사고 사례를 살펴봐도 공사 중인 곳에 굴착기가 타공을 하다가 배관을 잘못 건드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게 대부분이라고 그냥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전혀 적다는 거죠. 거군요. 네. 특히 요즘은 굴착공사에 대한 허가도 까다로워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민들이 달랬고요. 네. 또 가스공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설비를 마련하고 가스 배관 경로도 인구 밀집 지역을 우회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로서는 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배관을 우회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가스공사는 가스 배관을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기준으로 가스 배관 8km마다 정합관리소를 하나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회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 정합관리소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현재로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기존에 계획했던 달서구 부지는 지형적으로 정합관리소 설치에 맞지 않아서 변경된 것이라고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네. 서구 중리 정합관리소는 1995년 지어진 이후 꾸준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서구 중리동의 정합관리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네, 거의 뭐 계획은 다 됐고요. 예. 이제 주민 협의가 관건인데 또 하나는 이제 구청의 도로 조명 허가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이 주민들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국민수 기자는 이 서구 정합관리소 증설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주민들이 좀 잘 몰라서 이기적이어서 반발한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갈등이 더욱 확산하고 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 가스공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주민들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합관리소 증설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고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 잼버리 대회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논란 속에 이어졌던 일정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팝 공연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잼버리 참가자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헤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출연한 스타들 활약도 대단했고 네. K-팝 위상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공연으로 잼버리 실패상이 만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 역전극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대회가 사실 태풍이 지난 직후에 치러졌는데 대회 준비는 태풍이 오던 때에 있었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일이 무대 공사를 하는데 노동자 안전장치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데서는 왜 신경 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노동자 존중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또 씁쓸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회는 이제 끝났지만 실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는 이번 대회가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자화자찬으로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것처럼 덮으려는 자세가 더 큰 문제를 키울 것이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통령 이번 입장문 보면 가장 후반부에 사과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건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꺼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김윤덕 의원은 그나마 사과 표명을 했는데요. 네, 이런 태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짚을 필요가 있겠고요. 예. 국민들이 정치권이 남 탓하는 거에 진력이 나 있었는데 또 남 탓한다라고 하는 게 잼버리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장들이 무당층, 중도층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단지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탓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또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요. 국방부는 수사단이 이첩 보류 지시에 집단 항명했다. 수사단장이었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러면서 완전히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네, 일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의 간부 8명이 수해복구인 줄 알고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수색 업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또 나중에 구명조끼가 없이 수색 중임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이것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위해서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이후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수사단이 8월 2일 이첩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단과 박대령 측은 이첩 보류가 명시적 지시로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대령 측은 또 중간에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혐의 적용 대상자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을 빼거나 혐의 내용을 빼라 이런 외압을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사자인 신범철 차관과 법무관리관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일반적인 법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에서 이미 많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상병이 사망하는 과정을 조사하다가 또 하나의 진상규명 과제가 생긴 셈인데 어떤 것부터 조사해야 할지요? 네, 일단 수사단과 박대령이 수사단과 이 항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무엇을 했는지가 조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단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박대령 같은 경우는 김 사령관이 끝까지 이첩 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자신도 항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정식으로 지시했는지 이 여부가 가장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 일단은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던 사항인데 이첩이 보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윗선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네.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안보실에서 조사단 측에 조사 자료를 요구를 했고 끝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 브리핑이 또 7월 31일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가피하게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서류가 다시 회수된 것 이것도 의문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런 회수가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오늘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에 소환됩니다.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백현동 개발은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장동 개발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 성남의 도시개발공사가 빠졌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챙기기에는 더 좋은 구조였던 건데 네. 한때는 이 공사에 참여가 전제되었다가 왜 빠졌는지 이 경위가 조사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사업자의 이익은 성남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준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정진상 씨 쪽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진상 씨는 그동안 김인섭 씨와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정진상, 김인섭 간에 10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또 감옥에 있었던 김인섭 씨에게 정진상 씨가 특별면을 갔다 이런 것들이 경찰 조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이 대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도 조사받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난주에는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과 싸우다가 사임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의 입장을 일부 변경해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이것을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법무법인 중에서 법무법인 해광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을 뒷받침하는 쪽이고 지난주에 법정에 나왔었던 법무법인 덕수 같은 경우가 이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회유로 일어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광 쪽을 신임을 하고 있고 덕수 쪽하고 선을 그었다라고 지난 법정 때 드러난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열려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 대표 쪽에서도 이제 이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이것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 이것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경위에 대해서 6년 전에 SNS에 올린 글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정진석 의원 측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에 비해 너무 강한 형량이라면서 반발을 했어요.
네, 정진석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었는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예.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사망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론한다면서 아무 근거도 없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관건이 형량의 문제인데 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떤 각종 범죄별로 양형을 권고를 한 기준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정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징역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이라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예. 어느 정도 무겁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전혀 양형 이것이 기준에는 맞다. 네, 양형 기준에 따라서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반발하는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 조 전 장관이 사냥감에게 기소 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은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기소 편의주의하고 대립되는 것이 기소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 조민 씨는 진작에 기소되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친 정경심 씨 재판에서 이미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는 것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일찍 기소됐을 거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혹시 미국처럼 배심원이 판단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조민 씨 기소가 더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에게 주어진 숙제겠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광역시가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올해 세 번째 이루어지는 배달음식점 점검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함께 김밥 등의 조리 음식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 지속적인 배달음식의 위생 안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시가 성매매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북구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시와 북구청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함께 민관경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현장 점검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현장 상담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매매 없는 대구시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점검 부탁드립니다. 대구교통공사가 2023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고요. 총 10편의 수상작에 총 상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공모 주제는 대구 도시철도 이용 고객이 겪은 친절과 감동 에피소드를 비롯해 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관광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수필이나 시 분야에 1인당 한 점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작가와 함께를 운영합니다. 지난 토요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9월 9일까지 진행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와 함께 전시 기간 동안 작가와의 대화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청년 작가로 선정된 5명의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업 주제와 기법을 말합니다. 참가 신청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구경찰청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폭주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륜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을 하고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에서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합니다.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폭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중국이 6년여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마다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동성로 관광 특구 재지정에 청신호가 켜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케팅 강화에 나섰는데요. 우리 내수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규모 면에서나 씀씀이 면에서 큰 손으로 인식된 중국 관광객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관광업계에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유치 전략과 홍보 방안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